중국 한자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한자를 쓰려면 하나하나 풀어야 돼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한 것을 풀어서 그거를 모방하는 거, 이거 옛날부터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는 부분이,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문화 하면 짝퉁 문화. 사실은 이제 중국이 문화적인 현상으로도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중국에서도. 여러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짝퉁은 사실은 내가 명품 브랜드를 갖고 싶은 겁니다. 세계적인 명품을 갖고 싶고 비싼 브랜드를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고 갖고 싶은 거죠.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조품을 사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테이션 사는 거죠. 이거는 어느 나라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도 싼 가격에 그거를 이제 만들지 못하니까 베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소비자한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왜 그렇게 짝퉁 문화가 아직도 계속 있냐 하면은, 중국이 14억인데 그 명품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하단에 저층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도 한번 나도 명품 아이폰 써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이폰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도 어쨌든 비슷한 거를 써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게 이제 약하죠. 그리고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법적인 규제가 강해지면 상당 정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그게 굉장히 넓게 퍼졌다라는 거는 중국의 소비층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중국 정부가 그거를 지적재산권을 훔치는데 규제 또는 그 간섭을 쉽게 안 했던 거죠.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중국 정부가 막 계속 단속하면 중국인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쌓이는 거죠. 나도 그래도 흉내내더라도 모조품 하면 이미테이션 들고 다니고 싶은데 중국 정부가 계속 단속해버려요. 그럼 불만이 쌓이죠. 또 하나는 이제 문화적으로 보자면 중국인들이 모방을 해서 하는 거를 굉장히 잘한다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한자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또 한자를 쓰려면 하나하나 풀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획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한 것을 풀어서 그거를 모방하는 거, 이거 옛날부터 굉장히 잘했어요. 이런 전통들이 문화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방 문화가 훨씬 더 다른 나라보다 유행하다. 이건 문화적인 설명입니다. 저는 이제 문화적인 설명보다는 사실 경제적인 이유,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지적재산권을 철저하게 통제하지 않은 측면,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가짜 문화, 짝퉁 문화가 훨씬 더 유행했다고 봅니다. 흔히 중국 하면 관시 문화인 나라다. 그리고 관시가 없으면 중국까지 말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표준어는 관시 이렇게 표기하는데요. 한자로 관계거든요. 이게 이제 동아시아에 다 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주고 동문 네트워크 있고 그다음에 친구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인간 네트워크 문화, 사적인 네트워크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는 부분이, 우리도 있고 중국도 있으니까 우리의 그런 네트워크 문화하고 중국의 관시를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시라는 게 뭐냐면 친한 사람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하면 친할수록 뭔가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내가 알고 나하고 친한 사람끼리 집단을 형성하는 거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게 이제 관시 문화예요. 우리도 그래요. 친한 사람들 자리도 주고 경제적 혜택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시가 중요하니까 술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하면 관시 만들어주겠지, 이 생각만 하는데, 중국의 관시 문화하고 우리의 인적인 네트워크하고 둘 사이에 있는 차이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인들은 사실은 수직적인 상하 위계 질서는 약해요. 근데 우리는 수직적인 네트워크가 더 세요. 이제 이런 차이도 있고, 또 하나, 중국인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100% 친구, 그 다음에 50% 친구, 그 다음에 30%,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심원의 구조들을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집단으로 만나요. 어느 학교 출신, 어느 지역 출신, 어느 동아리 출신, 이렇게 만들어요.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지만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나라가 참 한심하다 그러는 게, 초등학교 때 누군지도 몰랐는데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만나요. 어느 자리에 있으면 거기 나왔어? 그래, 내가 그 자리 줄게, 이렇게 해요. 사실 둘이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집단으로 만나요. 개인적인 친소 관계는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문이 있고 그 다음에 파벌이 생기고 무슨 고등학교 나왔니, 무슨 대학교 나왔니, 이게 굉장히 세요. 근데 중국은 집단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파벌을 만들고 관시를 만들지만 개인이에요. 그 고등학교 나와도 나하고 친하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진핑 칭화대 나왔지만 칭화대파는 없어요. 공청당파나 그 다음에 태자당은 있어요.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나하고 친하지 않으면 넌 모르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관시를 맺어야 되느냐?
중국은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는 이익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친하다고 하는 것도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이제 이익을 주고받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형제처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도와주는 관계, 형제의 관계처럼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관시를 맺는다라는 거는 내가 수입을 할 때 이 철강을 수입하는데 1톤에 예를 들어서 100불, 그런데 더 친하면 이거를 95불로 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시 네트워크가 이익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인간관계를 맺어라, 관시를 맺어라 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착각. 한국인들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속마음을 빨리 열어놔요. 중국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같이 밥 한 번 먹고 술 한 번 먹으면 에이 그래 내일부터 형님 동생 하자. 그리고 이제 가족 식구도 다 알려주고 우리 몇 명이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줍니다. 근데 중국은 절대 그렇지 않죠. 한 번 밥 먹는다고 해도 절대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죠. 중국인들은 사람의 마음은 오래 사귀어봐야 하는 것이고 말의 힘은 먼 길을 달리게 해봐야 알 수 있다. 그렇죠. 오래 사귀어봐야 저 사람이 진짜 내 친구인지 아닌지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죠. 중국은 나라가 커요.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 사실은 나를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면 오랜 시간을 두고서 많은 일을 통해서 두고 봐야 되겠죠. 저 사람이 진짜 나하고 친구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밥 한 끼 먹었다고 마음을 열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이 사람 오늘 밥 한 끼 먹었어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수소문해보는 방법이 몇 다리만 건너면 다 알 수 있어요. 같은 업종이라든가 이러면 너 그 사람 알아? 그럼 내가 아는데. 이게 두세 다리만 건너가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루 만에 마음을 터놓고 누구한테 소개받았는데 에이 밥 한 번 먹고 술 한 번 먹고 친구합시다 악수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켜봐야 됩니다.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도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이고 내가 좀 볼낯이 없어. 아이고 그 창피해서 어떡해. 우리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낫과 면이라고 하는데 좀 속된 말로 쪽팔린다 이런 얘기도 쓰잖아요. 중국에도 이제 그 한자로 표현하면 똑같은 말들이 있어요. 아이고 볼낯이 없어. 아이고 내가 낯이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문화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하죠. 사실은 체면을 중시한다라는 게 우리는 특수한 상황적인 경우에만 체면을 중시하지만 중국인들은 일상의 대화, 사람 만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에서도 체면을 존중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누가 가서 중국어를 조금 하는 거 중국에 이렇죠. 아 이게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음식이군요. 자신의 중국에 대한 이해를 이제 얘기하면 중국인들은 와 사장님 중국 문화 진짜 잘하시네요. 중국 통이세요. 이렇게 축혀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못해요. 왜 그러면 중국인들이 이렇게 허풍, 과장, 그 다음에 상대를 이렇게 막 축겨 올리느냐.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 자존심을 세워주는 겁니다. 상대방 체면을 세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체면 문화가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널리 퍼져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체면 문화는 많이 사라졌지만 중국은 여전히 있고 그것이 일상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체면이 손상당했을 경우에 굉장히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강한 것보다 더 심하게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 사람이 나를 모욕하거나 내 체면을 깎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집 그리고 우리 국가 이것에 대한 체면이 손상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외국인 만나도 우리나라 지금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 대통령 이게 문제야라고 쉽게 막 얘기하죠. 근데 이제 중국인들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남 앞에서 엄마 아빠가 이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체면 문화를 생각할 때 중국인들은 허례허식 차원에서 체면을 중시하니까 가격도 세게 매기고 이제 고가 상품 팔아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면 중국 체면 문화의 일부만 보는 거죠. 일상에서 중국인들이 상대를 대할 때 어떻게 체면을 존중해서 대화를 하고 사람을 만나는지 이 부분을 면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사회를 볼 때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너무 중국을 소비에트나 북한 같은 사회주의 패러다임 속에서만 중국을 보는 것. 그렇게 보면 중국 사회 전체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움직이는 것은 자본적으로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원리 속에서 사회가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의 관점은 이제 중국 사회를 볼 때 너무 전통 개념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당나라 보듯이 그다음에 삼국지 보듯이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인들이 볼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 사회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 사회 볼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착각은 문화적으로 저기도 유교 사회니까 우리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가 돌아가는 원리,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중국을 정말 잘못 본 겁니다. 유교 국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유교 중에서도 주자학의 나라예요. 가장 근본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관념적인 이 주자학의 나라입니다. 근데 중국은 도교적으로 살고 불교적으로 삽니다.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봐야 되니까 유교 경전을 외웠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중국은 송나라 이후부터는 근세 사회로 발전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신분을 계속해서 상속하는, 이렇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고관이었으면 자식도 그대로 이어받는 이런 데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왜 없어졌느냐? 과거제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거제도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 황제가 보니까 내가 황제이긴 한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귀족들이 자기들 권력을 쥐고 있고 한번 권력을 쥐면 계속 세습을 합니다. 황제가 사람을 못 쓰는 거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깨야 되겠다. 그럼 뭐냐? 실력 있는 사람, 시험으로 뽑자. 그래서 과목을 통해서 선발한다라는 뜻의 과거제도를 이제 실시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과거제도가 도입되고 나니까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귀족들이 반발하죠. 아니, 내 아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다못해 장관이라도 할 수 있는데 공부를 못 하는데 시험 보라고? 반발하죠. 기득권층이 다 반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과거로 뽑는 사람, 그 다음에 여전히 귀족의 자녀들, 이것들이 이제 계속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귀족 계급들이 몰락을 하죠. 이 자기 아들이 시험 봤는데 되지를 않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을 겪고 그러면서 200년, 30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귀족 세력은 해체돼요. 이제 능력제가 되는 겁니다. 이 능력주의가 세계 역사상에서 가장 먼저 실현된 데가 중국입니다. 이 사회가 송나라 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 출세하고 공부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장사하죠. 이제 신분제가 똑같았어요. 그러면 천민은 없었냐? 천민도 있었어요. 근데 천민은 이제 범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한을 둡니다. 2년 동안 천민에 뒀다가 말하자면 형을 살고 나면 나오는 것처럼 그냥 양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된 겁니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아니 교수님 저기 중국 드라마 보면 누차해, 아이고 노예 이런 표현이 나오고 옛날 윗사람들 모시는 거 나오던데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우리나라처럼 양반과 노비의 관계가 아니라 돈 받고 이른바 신분을 하인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양반이라는 세습이 있었죠. 신분제가 쫙 있었죠. 과거제도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과거제도가 중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지만 두 나라 과거제도 실질을 보면 달라요. 우리는 양반제를 두는 상태에서 이거 세습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말하자면 수능을 하는 거고 이쪽에는 그런 게 없어요. 특권층이 없이 그냥 시험 하나로만 뽑는 겁니다. 양반이 있는 상태에서 과거제를 하면 누가 더 공부 잘하고 공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겠습니까? 양반집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양반집 아들은 돈도 있으니까 일 안 해도 될 때고 그러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과외 선생도 좋은 과외 선생 붙여줄 때고 그러면 시험 잘 보겠죠. 우리는 그 상태에서 과거제도를 한 겁니다. 양반이라는 기득권이 과거제도를 통해서 더 강화돼 버린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송나라 이후부터 이제 자본주의적인 마인드가 그때부터 이제 발달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가면 이제 신입사원들이 이렇게 가죠. 그러면 처음에 얼마 받고 이렇게 똑같이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임금이. 그러면 이제 2년 지나서 이제 재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똑같이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일이 달랐는데요. 그러면 이제 각자 성과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겠죠. 우리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미국식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나이 적은 사람이 자기 상사가 되는 거에서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제 우리는 굉장히 수직적인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양반이라는 것부터 신분제가 계속 또 유지하고 이걸 혁신적으로 이게 철폐된 적이 사실은 혁명을 통해서 뒤집힌 적도 없고 제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그걸 해체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그런 체제가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거 한번 이제 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수평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익을 기반으로 사고하고 능력에 따른 보상, 능력에 따른 출세 이거에 이제 훨씬 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이 많으니까 더 받아야 된다고? 요즘 우리 청년들 거기에 반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진짜 그런 것들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그 자본주의적인 유전자라든가 이게 굉장히 센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훨씬 더 사회주의적이에요. 중국은 기회평등만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평등은 보장하지 않아요.
예컨대 중국은 예전에 재산을 나눠줄 때 n분의 1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조선 초기에는 우리도 n분의 1로 나눠줬어요. 경국대전에도 그렇게 써있고. 근데 이제 중후기로 오면서 주작적인 경향이 강해지면서 큰아들한테 다 줍니다. 그 큰아들이 제사 지낸다라는 명분으로 제일 많이 가져. 그리고 싸움이 나죠. 근데 중국은 n분의 1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집 안 간 딸까지도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n분의 1로 재산을 받았으면 재산은 누가 모셔야 되겠어요? 돌아가면서 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받았으니까 내 의무를 해야죠. 인간관계는 부모하고 자식 사이에도 왔으니까 각오하는 겁니다. 계약에 따라서. 우리는 큰아들이 다 받으니까 큰아들이 제사를 모실 권리, 의무까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중국은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리고 중국 사회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친형제라도 뭘 분명히 해야 되냐? 먼저 셈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 형제들끼리는 셈을 하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끼리 이거 돈 따지고 그러면 쟤 진짜 치사해. 쟤는 형제들끼리도 저렇게 돈을 따져요. 글쎄. 형제가 없고 쟤 좀 인간성이 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중국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고 중국은 아직도 상속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상속세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인센티브를 나누자라 그러면 사실은 결과적인 평등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n분의 1로 나눠줘 버려요. 그게 불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성과급이라고 하면 팀별로도 나누지만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도 나눠준단 말이에요. 팀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있겠죠. 그러니까 팀별로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팀별로도 줘야지만 개인적으로도 줘야 되죠. 우리는 사실 유교적인 그 수직 체계가 있는 데다가 일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평생 고용을 보장하니까 그러면서 일본은 수직적인 사회고 그리고 연공제가 일본의 독특한 임금 체계거든요. 그걸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중국하고 좀 굉장히 좀 다른 사회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볼 때 너무 사회주의 프레임으로만 보면 중국 사회가 잘 안 보이는 거죠. 중국 사람들 정말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